오늘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그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이고 놀라운 지식의 조각들을 딱 찾아내서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이죠. 이번 심층 분석에 오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탐구 미션은 대한민국 지도의 저 남쪽 끝에서 조용히 하지만 진짜 폭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인프라 혁명입니다. 인프라 혁명. 단어부터가 벌써 엄청난 스케일이 느껴집니다. 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도 아마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쓰고 계실 텐데요. 혹시 그 미국 텍사스에 지어지고 있다는 오픈 AI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그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그 유명한 텍사스 프로젝트요. 전 세계 테크 업계가 아주 주목하고 있는 이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 텍사스 프로젝트보다 무려 3배나 더 큰 세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가 대한민국의 광주와 전라남도 일대에 지어질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상상 초월이네요. 텍사스의 3배라니. 그니까요. 이게 단순히 아주 커다란 건물 하나 짓고 마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지역에 이미 운영 중이거나 구축 중인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만 무려 8곳이고요. 여기에 투입되는 자본이 최소 18조 원에서 막 최대 50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본이랑 첨단 기술이 딱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현장인 거네요. 네. 그래서 이 엄청난 변화의 윤곽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낱낱이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 데이터라는 게 과거 산업혁명 시대의 석판이나 석유를 대체하는 가장 강력한 핵심 자원이 됐잖아요. 그렇죠. 완벽한 대체제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분석할 이 자료들을 좀 꼼꼼히 교차 검증을 해보니까 이 거대한 데이터 혁명의 심장부가 왜 하필 그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이 아니라 광주랑 전남으로 향하고 있는지 명확한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아, 패턴이요? 네, 그 근본적인 입지 조건부터 시작해서 지역사회 내부의 어떤 미묘하고 복잡한 반응들까지 아주 입체적으로 오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이번 심층 분석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아마 앞으로 10년 뒤 대한민국의 기술 지도가 어떻게 바뀔지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제가 이 자료 스택에서 가장 먼저 주목했던 지점이 바로 자본의 이동 경로, 그리고 그 규모였거든요. 자본이 어디로 얼마나 흘러가느냐? 네. 네로라 하는 그 국내외 거대 기업들이 말 그대로 앞다투어서 전남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오픈 AI랑 SK가 전남 서부권에 2조 원을 투입하고요. 2조 원. 네. 삼성 SDS 컨소시엄은 해남 솔라시도에 2조 3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장성 황룡면에는 200메가와트 규모로 2조 2천억 원, 강진에는 300메가와트 규모의 3조 3천억 원. 와, 조 단위가 그냥 쑥쑥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대우건설, KT, 탑솔라 같은 기업들이 총 출동했어요. 심지어 스톡팜로드, 즉 그 SFR이라는 글로벌 투자사는 2028년까지 무려 3기가와트 용량을 갖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했거든요. 3기가와트요? 와. 네, 여기에 초기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원을 시작으로 최대 350억 달러, 그러니까 5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진짜 단위가 다르네요. 18조 원에서 50조 원이라는 건 이거는 단순한 기업 투자를 넘어서 국가 인프라가 아예 재편되는 수준이거든요. 제 말이 그겁니다. 도대체 왜 이 거대한 자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일제히 남쪽으로 향하는 걸까요? 제가 자료를 좀 분석해 보니까 수도권의 구조적인 한계가 아주 뚜렷하게 보이더라고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딱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전력과 물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자원이에요. 아, 전력과 물. 네, 우리가 흔히 데이터 센터를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부르잖아요. 엄청 먹죠, 전기를. 수만 대의 고성능 서버가 24시간 365일 단일초도 안 쉬고 돌아가니까 거의 작은 도시 하나가 쓰는 거랑 맞먹는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거든요. 게다가 그 연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합니다. 컴퓨터 오래 쓰면 뜨거워지듯이 그 서버들은 오죽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열에 즉각적으로 식혀두지 않으면 서버가 말 그대로 녹아내리기 때문에 거대한 냉각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아, 냉각. 네, 근데 여기에는 또 막대한 양의 전력이랑 차가운 물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하거든요.
지금 수도권의 전력망 포화 상태는 이미 임계점에 달했습니다. 더 이상 전기를 끌어올 데가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 바로 옆으로 데이터 센터가 직접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한 겁니다. 아, 그래서 전남이군요. 전라남도가 전기를 엄청나게 만들어내니까요. 정확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전라남도는 영광 한빛 원전도 있고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전국 전력 생산량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전국 생산량의 5분의 1을 감당하네요. 특히 그 데이터 센터 부지로 각광받는 해남 솔라시도 같은 곳을 보면요. 거기는 765kV라는 초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갑니다. 765kV요?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 건가요? 일반적인 송전선이 좁은 국도라고 치면 이 765kV는 한 번에 엄청난 양의 전기를 그냥 쏟아 부을 수 있는 왕복 8차선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아, 한 번에 그냥 전기를 확 밀어줄 수 있군요. 네, 그야말로 전력의 최적지인 셈이죠. 거기다가 영산강, 섬진강 등 수자원이 엄청 풍부하잖아요. 아까 물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네, 필수적인 냉각수를 안정적으로 콸콸 공급받기에도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과 소비하는 곳의 거리를 완전히 좁혀버렸다는 거네요. 근데 제가 이 지점에서 아주 재미있는 정책적 타이밍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어떤 건가요? 바로 전남이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을 수 있는데 그동안 전남 지역은 태양광 발전 시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오히려 골칫거리였잖아요. 맞아요. 전기를 생산해도 보낼 곳이 없어서 문제였죠. 네, 전기를 막 열심히 생산해도 수도권으로 보낼 송전망이 부족하다 보니까 맑은 날에는 전력망 과부하를 막으려고 멀쩡한 태양광 발전소 작동을 그냥 강제로 멈춰버리는 이른바 출력 제어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했었거든요. 아깝게 전기를 버리는 셈이었죠. 네, 근데 이 골칫거리였던 잉여 전력 문제가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 유치를 만나면서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이 연결고리가 진짜 기발하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통찰이십니다. 사실 이 부분이 문제의 핵심을 완전히 뒤집는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어떻게 뒤집어지는 건가요?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건 쉽게 말해서 전남 지역이 거대한 국가 중앙전력망에만 목을 매는 게 아니라 지역 스스로 전기를 만들고 저장하고 또 소비하는 독립된 전기 생태계를 합법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아, 중앙에 안 보내고 알아서 쓴다? 네, 이걸 지역 생산, 지역 소비, 이른바 지산지소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기술이 바로 마이크로그리드와 ESS입니다. 마이크로그리드랑 ESS요? 마이크로그리드는 지역 단위의 독립적인 미니 전력망을 의미하고요.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남아두는 전기를 엄청난 규모로 담아두는 거대한 배터리 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배터리댐 확 와닿네요. 이 기술들을 인공지능이랑 딱 결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태양광 발전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낮 시간에 남아두는 전기를 예전처럼 강제로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고 모아두나요? 네,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마치 스펀지처럼 그 전기를 쏙쏙 흡수해주거나 아니면 ESS 댐에 저장해 두었다가 태양광이 없는 밤에 꺼내 쓰는 완벽한 공생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와, 지역의 골칫거리였던 그 출력 제어 문제가 50조 원짜리 데이터 산업의 아주 든든한 동력원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거네요. 맞습니다. 완전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셈이죠. 버려지던 태양광 전기가 최첨단 AI의 두뇌를 움직이는 피톨이 된 거네요. 자, 골칫거리였던 잉여 전력이 이렇게 황금알로 변했다면 과연 그 황금알 안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껍질을 한번 깨보시죠. 네, 내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실제로 2023년 11월에 이미 문을 연 광교국가 AI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그 내부 자료를 제가 보니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왜 영화에 나오는 깜빡거리는 불빛만 가득하고 적막한 서버실 있잖아요. 냉각팬 소리만 우웅하고 나는 그런 곳이요? 네. 근데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이곳은 NHN 클라우드가 운영을 맡고 있는데 무려 88.5 페타플롭스의 최신 GPU 성능을 자랑합니다. 88.5 페타플롭스요? 여러분, 1 페타플롭스가 1초에 1000조 번의 수학 연산을 하는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88.5 페타플롭스라면 1초에 약 8경 8500조 번의 계산을 해낸다는 뜻이거든요. 인간 뇌로는 진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초격차 컴퓨팅 파워죠.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압도적인 컴퓨팅 파워가 단순히 숫자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산업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보셔야 해요. 맞아요. 실제로 어떻게 쓰이냐가 핵심이죠. 저희가 확인한 구체적인 활용 사례들을 보면요. 인공지능이 이미 우리 일상 아주 깊숙이 침투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비.ai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단비.ai요? 귀여운 이름이네요. 네, 이게 자연어 처리, 챗봇 빌더인데 지역 중소기업들이 고객센터를 아주 쉽게 자동화하고 사람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돕습니다. 또 디비전이라는 서비스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디비전은 어떤 건가요? AI를 이용해서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공장 설비나 건축물의 결함을 찾아내는 비파괴 검사 판독을 수행합니다. 사람이 피로도 때문에 놓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휴먼 에러를 AI가 딱 차단해서 대형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주는 거죠. 와, 안전사고 예방까지? 네, 이 외에도 중소 제조업체를 위한 다다 클라우드나 공장 운영 자체를 최적화하는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들까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는 말 그대로 지역산업 혁신의 실시간 두뇌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진짜 대단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거대한 건물을 짓고 서버를 딱 들여놓는 이런 하드웨어 중심의 접근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도 엄청나죠. 네, 광주 인공지능 산업융합사업단의 자료를 보면 이 생태계를 키우기 위한 소프트웨어적 지원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초고대 AI 모델을 하나 개발하려면 그 엔비디아의 HPEC이나 ABEC 같은 최신 초고성능 GPU 서버가 필수적이거든요. 그거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천문학적이죠. 맞아요. 초기 스타트업들은 만져보는 것조차 진짜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근데 광주에서는 이 막대한 컴퓨팅 자원을 지역 기업과 청년 창업가들에게 무려 50%나 감면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값이요? 와... 네, AI 컴퓨팅 파워를 이른바 민주화시켜서 누구나 이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뛰어들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전히 낮춰버린 겁니다. 아, 그 50% 감면 지원이 결국 기업들을 쫙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자석이 된 거네요. 자본의 논리는 사실 매우 냉정해서 혜택과 시너지가 없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맞습니다. 당장 혜택이 있어야 오죠. 최근 지역신문 기사를 보니까 하루에만 데이터, 금융, 도서, 컨텐츠 등 아주 다양한 분야의 AI 기업 8개사가 광주시랑 업무 협약을 맺고 둥지를 틀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요? 네. 근데 이게 벌써 215번째에서 222번째 업무 협약이라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꾸준히 모이고 있다는 증거죠? 생태계가 촘촘해지고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Find CPFV나 Fine Partners 자산운용 같은 기업들 이름이 보입니다. 즉, 테크 기업들만 오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개발 자본이랑 금융사들이 아예 연합, 그러니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몰려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돈이랑 기술이 아예 팀을 짜서 들어오는군요. 장성군에 지어질 40메가와트 규모 데이터 센터 개발을 위해서 이들이 뭉친 건데요. 이건 데이터 센터 건립이 단순한 IT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전력망, 부지 개발, 대규모 금융 조달이 진짜 톱니바퀴처럼 쩍 맞물려야 하는 거대한 인프라 비즈니스로 진화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데이터 센터 하나가 중심을 딱 잡아주니까 그 주변으로 생태계의 숲이 아주 첨첨하고 거대하게 형성되는군요. 정확합니다. 테크, 금융, 부동산 자본이 하나로 엮여서 생태계를 만든다.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자,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수십조 원짜리 최첨단 데이터 센터의 운용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건물도 멋지게 지었고 서버도 꽉꽉 채웠고 기업들도 다 입주를 했어요. 그럼 다 된 거 아닌가요? 아니죠. 이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바로 이 복잡하고 거대한 시스템을 24시간 에러 없이 굴러가게 할 사람입니다. 아, 결국 사람이 관리를 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이 핵심 인재들을 대체 어디서 어떻게 구할 것인가? 제가 찾아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랑 목포대학교가 주관하는 광주 전남 데이터센터 전문인력 양성과정, 이 교육 안내서에 그 해답이 딱 있더라고요. 대학이랑 진흥원이 직접 나섰군요. 네, 이 교육과정은 단순히 그냥 칠판 앞에서 이론만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실무 중심으로 짜여 있어요. 어떤 실무를 배우나요? 서버와 네트워크를 직접 다루는 엔지니어 과정이 20시간,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엄청난 전력이랑 냉각 시스템 같은 물리적인 기반 설비를 관리하는 과정이 16시간.
이렇게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꽉 차 있습니다. 와, 16시간, 20시간이면 꽤 밀도 있는 교육이네요. 게다가 교육비랑 교재비가 전액 무료예요. 우수수료생한테는 데이터 센터 현장 견학은 물론이고 실제 취업 연계 혜택까지 제공합니다. 결국 수도권에서 비싼 돈 주고 인재를 모셔오는 대신에 지역의 대학생들이랑 취업 준비생들을 AI 시대의 핵심 엔지니어로 아예 직접 길러내겠다 이런 뜻이네요. 아주 강력하고 현실적인 마스터 플랜입니다. 네, 스스로 자급자족을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인재 양성하는 것도 정말 훌륭하지만요. 이걸 공공부문의 역할이라는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혁신의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집니다. 공공부문요? 공기업들이 나선다는 뜻인가요? 네. 단적인 예로 해남 솔라시도에 공기업 최초로 2조 원을 투입해서 40메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한전 KDN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한전 KDN이 직접 짓는군요. 이들이 짓는 데이터 센터는 그저 민간 기업들한테 서버 공간을 임대해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전력의 생산부터 유통, 그리고 최종 소비까지 에너지 전 주기의 데이터를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 에너지 데이터를 다 모아둔다.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우리 국가의 핵심 기반 시설인 이 에너지 관련 데이터는 국가 안보랑 직결된다는 이유로 철저하게 폐쇄적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맞아요. 전기, 에너지 이런 건 국가 1급 보안 느낌이잖아요. 민간 기업이 이 데이터에 접근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하지만 이번에 이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아주 안전한 범위 내에서 그 귀중한 에너지 데이터를 민간에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는 정책적 결단이 내려진 겁니다. 와, 그 철통 같은 데이터를 연다고요? 네, 이렇게 빗장이 확 풀리면 민간 AI 기업들은 이 방대한 실제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전에 없던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화 모델이나 전력망 최적화 AI를 새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프라를 짓고 사람을 키우고 굳게 닫혀있던 공공 데이터를 열어서 생태계의 자양분까지 꽉꽉 공급해주는 거네요. 진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완벽하게 조율된 교양국 같습니다. 닫혀있던 데이터의 댐을 열어서 AI 산업이라는 거대한 터빈을 힘차게 돌리는 형국이죠. 게다가 제가 보니까 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어떤 지리적 상상력, 이것도 대단합니다. 지리적 상상력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성군의 사례를 한번 보면요. 황룡면에 거대한 센터를 짓는 것에 더해서 중장기 과제로 예전에 폐광된 건동광산이라는 곳에 거대한 지하 공간을 활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 폐광일 데이터 센터로요? 네. 서버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엄청난 열기를 1년 내내 서늘한 지하 동굴의 자연 냉각 효과로 식히겠다는 아주 기발한 발상입니다. 자연과 첨단 기술의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야, 냉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겠네요. 정말 기발합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화려한 청사진 이면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그렇죠. 항상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죠. 네, 저희가 수집한 그 지역 방송국의 뉴스 스크립트, 그리고 시청자들의 댓글 자료들을 쫙 훑어보니까 이 거대한 변화를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시선이 마냥 환호일색인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당연합니다. 어떤 거대한 인프라 사업이든 그 이면에는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해관계랑 아주 타당한 우려가 공존하게 마련이니까요. 오늘 이 심층 분석의 핵심 미션 중 하나가 바로 다각적인 시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이 현장의 목소리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좀 긍정적인 기대감부터 살펴볼까요? 지자체 차원에서는 사실 이 상황을 강력한 지역 부흥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당연히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죠. 특히 다가오는 7월로 예정된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라는 아주 거대한 정치적 행정적 이슈가 있잖아요. 도지사는 이런 초거대 데이터 센터 유치와 권역별 AI 클러스터 구축이 시도민 모두의 절대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의 큰 명분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까 언급됐던 50조 원 규모의 그 SFR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단지 데이터 센터 건물만 딱 짓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와 연계된 거대한 재생에너지 단지도 조성하고 R&D 센터도 구축해서 무려 1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만 개 일자리요? 대단하네요.
사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데이터 센터가 전자파나 엄청난 수자원 고갈, 그리고 주변이 뜨거워지는 열섬 현상 때문에 이른바 님비 시설, 혐오 시설로 거부당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동네엔 짓지 마라 이런 반응도 있죠. 그런데 이곳에서는 지역 경제 소멸을 막아낼 최후의 구원 투수로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받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게 지자체와 찬성하는 쪽의 입장이라면 기사 아래 달린 지역 주민들의 실제 댓글들을 제가 좀 교차 검증을 해봤거든요. 날카로운 회의론과 뼈아픈 지적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우려들이 있었나요? 한 시청자분은 이렇게 꼬집었어요. 광주와 전남이 행정통합을 하게 되면 첨단 R&D나 기업의 본사 같은 진짜 알짜배기 일자리는 결국 인프라가 좋은 광주광역시 쪽으로 다 쏠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거다. 네, 전남은 그저 전기를 대주고 열을 식혀주는 하드웨어 기지로 전락해서 지역 소멸이 오히려 가속화될 거라는 아주 현실적인 우려였죠.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네요. 또 다른 분의 댓글은 논리의 전곡을 찌릅니다. 자동화된 데이터 센터는 수조 원이 투자돼도 실제 상주하는 관리 인력은 기껏해야 수십 명에 불과한데 이게 지역 발전에 무슨 큰 도움이 되냐는 아주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아, 1만 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시적인 기대감과는 꽤 온도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 특성상 엄청난 전력이랑 물 같은 지역의 핵심 자원은 다 빨아들이는데 그 서버 기기들이 뭐 퇴근길에 지역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게 아니지 않냐는 거죠. 기계는 소비를 안 하니까요. 즉,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고용 효과나 경제적 낙수 효과는 기대보다 훨씬 미미한 빛 좋은 개살구일 수 있다는 그런 근본적인 불안감이 깔려 있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날카로운 분석이네요. 심지어 타 지역에서는 환경 문제로 보이콧하는 혐오 시설을 포장해서 전남에 밀어넣는 거 아니냐, 이런 아주 강도 높은 비판도 있었습니다. 민비시설 첨처리 아니냐 이런 시각이군요. 청취자 여러분은 이 거대한 인프라 투자가 가져올 1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시적인 기대감, 그리고 실질적인 지역 상생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 미시적인 불안감 중에서 과연 어느 쪽의 논리가 더 와닿으시나요? 근거가 있어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는 이 팽팽한 의견 대립에서 어떤 편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반된 여론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단지 기술과 자본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익과 위험을 분배할 것인가를 묻는 아주 복잡한 딜레마임을 잘 보여주고 있죠. 정확한 분석입니다. 화려한 투자액과 최첨단 기술이라는 그 겉모습 이면에 자리 잡은 지역민들의 이 합리적인 불안과 우려, 이걸 정책 이반자들과 기업들이 어떻게 잘 설득하고 진정한 상생의 묘안을 찾아낼 것인지.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바로 이 부분이 수십조 원짜리 AI 허브 프로젝트의 최종적인 성패를 가를 아주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단순한 부지 제공이나 세수 확보를 넘어서 지역사회가 진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치밀하고 정교한 연계고리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쫙 띄워보니까 그 단편적인 뉴스 기사 하나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이 시대의 큰 그림이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네, 조각조각 퍼즐이 맞춰진 느낌이네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동안 농업과 해양 또는 중공업의 중심지로 여겨졌던 광주와 전라남도가 이제는 무려 18조 원에서 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본을 블랙홀처럼 쫙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쪽 끝이 들썩이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AI 인프라의 심장으로, 더 나아가서는 3기가와트 규모의 글로벌 데이터 허브로 아주 거대한 시대적 진화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골칫거리였던 재생에너지가 이제는 첨단 산업의 든든한 심장이 되고, 공공기관은 폐쇄적이었던 데이터를 개방하고요. 지역대학은 미래를 책임질 청년 인재를 길러내고 있죠. 네, 동시에 지역사회의 우려와 기대가 아주 팽팽하게 교차하는 그야말로 국가적 차원의 거대한 실험이 이곳 한반도 남쪽 끝에서 냉렬하게 진행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모든 현상들을 보고 계신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남기고 싶은 질문이나 생각이 있으실까요? 네, 오늘 이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시대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줍니다. 여러분, 과거 산업혁명 시대에는 석탄이 많이 나고 증기선을 띄울 수 있는 항구가 발달한 곳이 자연스럽게 세계 경제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영국의 맨체스터나 미국의 디트로이트가 그랬죠. 그렇죠. 자원이 있는 곳으로 사람이 모였죠. 그리고 인터넷 시대에는 실리콘밸리라는 그 지식과 인재의 밀집 지역이 권력을 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새롭게 맞이한 이 AI 시대에는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넉넉한 냉각수를 가진 것이 아예 새로운 권력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냉각수. 만약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대한 하드웨어 시설들이 과거에 우리 국토의 변방이나 한적한 농어촌으로 여겨지던 곳들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디지털 영토이자 권력의 최전선으로 바꾼다면 말입니다. 바꾼다면요? 과연 향후 10년 뒤 우리가 머릿속에 당연하게 그리고 있는 글로벌 테크 허브의 지도는 어떤 낯설고도 놀라운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와, 정말 가슴을 찌르는 묵직하고도 흥미로운 통찰입니다. 10년 뒤에 그 첨단 기술의 심장부가 빽빽한 마천루가 가득한 대도시의 모습일지, 아니면 거대한 태양광 패널의 물결과 고요한 호수, 그리고 서늘한 지하 폐광 속에 숨겨진 데이터 센터들이 막 어우러진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풍경일지 지켜보는 것도 진짜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10년 뒤가 정말 궁금해지네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도 앞으로 뉴스에서 데이터 센터, 재생에너지 혹은 마이크로 그리드라는 단어를 마주치실 때 단순히 그 표면적인 기사 내용에만 머물지 마시고요. 그 이면에서 아주 거대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기술, 자본, 정책, 그리고 지역사회의 톱니바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는 해상도가 훌쩍 높아지실 겁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다각도로 탐구하는 여러분의 그 호기심과 지적 성장을 저희는 언제나 열렬히 응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완전 다르게 보게 해줄 새롭고 놀라운 자료들을 듬뿍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